저는 조그마한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한 여자입니다. 젊었을 적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남자를 잘못 만나서 아주 별로였던 시댁까지 만나 온갖 서름은 다 겪던 제가 시댁과 어떻게 이별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려 보려고 해요. 남편네 시댁은 작게 사업을 하던 집안이었는데 요즘 애들 말로 가족 같은 회사였어요. 인건비 줄이겠다고 온 가족이 다 들러붙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직원들도 함부로 부렸죠. 가족 회사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했는데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시댁의 회사를 일하겠다고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저는 그 회사로 들어가기 전 다니던 직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전 남편이 제안을 했거든요. 여보, 이제 우리 결혼도 하면 그 회사 월급도 어차피 쥐꼬리만 한데 차라리 우리 엄마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게 어때? 도와드리면서 기술 전수도 좀 받고 엄마 눈에 잘 들어서 나중에 공장 우리 준다고 할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지금 형네도 누나네도 전부 들러붙어서 엄마 눈에 잘 들려고 난리인데 아이 우리도 해야 하지 않을까? 아, 그래? 그런 걸 생각 못했네. 알겠어, 그럼. 어차피 당신이랑 같이 출퇴근하면서 같이 일하는 거면 괜찮지. 그래, 그렇게 할게. 너무 쉽게 승낙을 해준 게 문제였을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다들 이 발톱을 숨기고 있더니 결혼 도장 찍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시댁 식구들이었죠. 남편도 포함해서요. 서글서글 사람 좋은 척 하던 분들이 낯빛부터 변하셨고 숨기고 있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일단 저를 엄청 무시하셨죠. 어떻게 저런 말을 사람한테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무례함의 극치인 무시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했었어요. 남편은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둘도 없이 다정하고 가정적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멸시받는 저를 지켜주진 못할 망정 같이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사람 잘못 본 바보였죠. 2년이나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2년이란 세월을 얼마나 가증스럽게 연기를 잘했던 건지 깜빡 속아 넘어간 거였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은근히 무시하더니 시부모가 대놓고 저를 무시하니 그때부터는 아주 맘 편히 부모님과 함께 저를 개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집 사업하는 거 알지? 사업도 이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건데 당신이 어디 가서 사업가 집안 며느리 자리 차지할 수나 있겠어? 뭐 얼굴이 대단히 예쁘기를 해? 아니면 그 몸매가? 아이 됐고 그저 순하고 드세지 않은 성격 하나 보고 내가 결혼한 거니까 우리 집에 잘해. 형수는 직업도 번듯하니 우리 엄마한테 다달이 용돈을 얼마나 가져다 주는지 알아? 당신은 그럴 재간도 없으니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엄마 눈밖에 안 나려면 그래야 나중에 재산 조금이라도 물려받을 거 아니야. 당신 진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멀쩡히 다니던 회사 때려치우고 당신 어머님 돕는 게 어떠냐고 꼬드겼던 건 당신이잖아. 참나. 그건 그렇다 쳐도 이제 당신이 믿을 구석이나 남아있어? 이 세상에 나 없으면 당신한테 아무도 없잖아. 누가 남아있는데? 서러웠어요. 부모님이라도 계셨으면 당장에 달려가 하소연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냐 여쭤보기라도 했을 텐데 안타깝게 저는 어릴 때 보육원에 맡겨져 자란 고아였거든요. 가족도 하나 없으니 나 하나쯤 사라진다 한들 찾을 사람도 없고 시댁 입장에서는 쓰기 쉬운 하녀 하나 들어온 정도로 생각하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은근히들 무시하던 행동들이 나중에는 대담해져 대놓고 무시를 하면서 비꼬고 놀려댔고요.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나랑 비교하면서 자기들이 대단한 사업가 갑부 집안이라도 된 것 마냥 그 기분을 즐기는 듯 했어요. 저를 불행하고 재수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자기들과 저를 비교하고 우위에 있다는 듯 위안을 얻었죠. 그런데 그 정도가 점점 지나치더니 아예 나중에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종 취급을 하며 야박하게 굴기 시작한 거예요. 맨날 자기 딸 아들들이랑 비교하고 다른 며느리 사위들이랑 비교하면서 구박하기 일쑤였어요. 쟤는 어떻게 저런 애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나 몰라. 아니 눈이 있으면 자기도 볼 거 아니야. 형님이 꼬박꼬박 나한테 용돈 봉투를 이렇게 가져다 주는데 말이야. 저기 집에는 그런 거 한 번 가져온 적이 없어. 부모 없이 자라 가정교육을 못 받아 그런가? 어머 엄마가 왜 이렇게 월급을 챙겨주기라도 해? 아, 월급을 줘야 용돈을 받지. 예, 내가 제 월급 줘서 제가 그거 나한테 용돈 주면 그게 어차피 내 돈이고 돌고 돌아 내 지갑에 들어오는 거지. 제가 주는 꽁돈이니? 참나. 아휴, 됐어.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다들 나와요. 밥들은 먹고 이래야지. 그러면서 밥 먹으러 갈 때도 자기들끼리 나갔어요.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정말 저만 쏙 빼놓고 다녔죠. 그런데 이 모든 행동과 말들이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도 대놓고 했다는 거였어요. 아이고 얘, 너는 이걸 이렇게밖에 못해? 아니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야. 일하기가 싫은 거야. 너는 대체 여기를 뜯어봐도 저기를 뜯어봐도 쓸모있는 구석이 어찌 하나도 없니? 이래가지고 나중에 재산 물려받을 수나 있겠어? 네 남편한테 빌부터 살 거야 계속? 아휴, 빈대가 따로 없어 정말. 답답해. 네 어미가 이런 너도 새끼라고 낳고 미역국 먹었겠지? 자식하는 꼬락선이 답답해서 일찍 죽은 건 아닌가 몰라. 일을 못한다고 뭐라 하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냥 여느 사장들이 대부분 그렇듯 끔찍한 기분파였죠. 그런 사장들과 다른 점이라고는 시어머니에게는 분풀이 대상인 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이 좋은 날은 흥얼거리며 와서 직원들에게 인사말도 걸고 농담도 하는데 그런 날은 딱히 저를 찾을 생각조차 안 했어요. 관심조차 두질 않으니 구박한다거나 무시하는 일도 적었죠. 그런데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은 정말 표정부터 냉하니 사람들한테 말도 안 걸고 농담도 안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저만 찾아다니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트집만 잡아대고 보란 듯 한숨 푹푹 쉬고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눈치만 보게 만들었죠. 그러면서도 저한테 빼놓지 않고 폭언을 했어요. 정말 서슴지 않았죠. 얼마나 그러면 직원들도 시부모 욕하며 내 편을 들어주고 절 불쌍해했어요. 제가 며느리인 거 다 알고 있다 보니 시어머니를 더욱더 나쁘게 볼 수밖에 없었죠. 볼 때마다 저건 정말 너무한다. 아니 진짜 시어머니 맞아요? 어떤 시어머니가 저런 소리를 해. 저건 정말 폭력이잖아 폭력. 말로 사람 하나 죽이겠네. 부모 없다고 개무시하는 거야 뭐야 정말. 아니 우리 다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실수고 사모님도 일하다 실수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하면 호호 실수했네 수습 좀 해줘 하고 무책임하게 빠져버리면서 하여튼 며느리만 쥐잡듯이 잡으려고 남들 다 하는 실수해도 저렇게 며느리만 잡으려 든다니까. 완전 저 집구석 샌드백이야 샌드백. 자기 왜 참고 살아? 그럼 어째요. 남편이라고는 결혼하면서 자기네 집 사업한다고 괜히 회사 다니면서 고생하지 말라고 사람 꼬드겨서 이제 갈 회사도 없어요. 유부녀 애 낳으면 그만둔다고 생각하니 어디 이력서 넣어도 뽑아주지도 않고요. 그저 죽었다 생각하고 붙어있는 거 말고는 할 수가 없는데. 아휴 정말 딱해 죽겠어. 사람들이 어찌 저리 매정하고 독하게들 구는지. 천벌 받을 거야 정말. 정말 세상에 버려진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도 남편은 고생했다는 말 하나 없었고 밥 차려달라는 말뿐이었어요. 오늘도 힘들었다. 나 씻고 나올 거니까 저녁 좀 차려놔. 참, 오늘 또 엄마한테 왜 한 소리 들은 거야? 이제 일 적응될 때도 되지 않았어? 왜 이렇게 맨날 지적당하는 거야?
당신 대가리가 나빠? 왜 자꾸 그래? 내가 엄마 그럴 때마다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제발 잘 좀 해라. 무슨 일인지 듣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 엄마 편만 드는 남편은 정말 남의 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댁 공장에 거래처 회장님이 방문을 한다고 일주일 전부터 공지가 내려왔어요. 자자 주모, 다음 주 월요일에 회장님 방문하시는 거 알죠? 이 회장님이 우리 주거래처야. 우리 공장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하시는 매출의 70%, 아니 80%나 차지하고 계시는 어마무시한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혹시나 말 거시면 깍듯하게 잘들 하시고 알아서 잘 하라 이 말이에요. 내 말 알아들어요? 괜히 이상한 소리나 했다간 당신들 죄다 밥줄 끊기는 건 당연하고 내 공장까지 문 닫아야 하니까. 옳게 오늘부터 공장 청소 좀 도맡아 해.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도 손님 맞이를 해야 하는데 청소도 신경 써야겠지. 넌 어차피 일머리도 없는 것 같으니까 청소나 좀 해라. 구석구석 먼지 잘 털고 요요 문 손잡이 이런 데도 끈적이지 않게. 내가 아주 시시때때로 청소 안 된 데 없나 지켜볼 거야. 저 혼자 이 공장 청소를 다 하라고요? 회장님 오시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잖아. 못해? 아니 올케는 그럼 잘하는 게 뭐야? 일을 잘하기를 해, 내조를 잘하기를 해. 뭐 우리 엄마한테 며느리 노릇을 잘하기를 해? 돈을 벌어오기를 해. 진짜 사람 쓸모없다는 말 뭔지 딱 알겠다니까. 하라는 건 할 생각도 없고 싫다는 말부터 나오지? 저러니 보잘것 하나 없이 살지. 근성이 없어 근성이. 아니 여기 공장이 아무리 작아도 저 혼자서 일주일 안에 다 치우는 건 무리인데 직원들 몇 명 더 같이 시켜주시면. 내 직원들이야. 내가 월급 주는. 내 직원들 내가 원하는 데 쓰겠다는데 네가 뭔데 내 직원들 청소를 하라 말아야. 내가 돈 들여 쓰는 애들을 왜 돈도 안 되는 청소에 쓰니? 돈 안 들여도 되는 너니까 청소 같은 데 쓰는 거야.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니? 아휴, 우리 아들이 저런 답답이랑 왜 결혼을 한 건지 도대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회장님이 공장에 방문을 한다면서 저보고 이름 말고 청소만 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막말로 이 공장이 한두 평짜리 원룸도 아니고요. 공장이다 보니까 맨날 돌아가는 기계가 천지고 거기서 나오는 먼지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데 혼자서 매일 닦고 쓸어도 내일이면 도로 쌓이는 먼지를 하룻밤 만에 청소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늘 닦아도 쌓이는 먼지라 지금까지 관리도 하지 않고 있어놓고 그걸 아주 이때다 싶어 저를 시키려 드신 거예요. 하는 수 없었어요. 퇴근하고 직원들이 조금 도와준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몇 년을 치우지 않은 공장을 일주일 안에 치우는 건 불가능했어요. 다들 저 때문에 퇴근도 못하고 고생해주는 게 미안해서 도움도 사양했고요. 그래도 최대한 청소해본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시누이와 시모의 구박은 계속되었고 차라리 저는 얼른 회장님이란 사람이 방문해서 구박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회장님 방문하시는 날인데 청소가 제대로 된 건가 모르겠네. 마음에 안 들어. 다들 회장님 오실 거니까 긴장들 하고 일해. 그리고 너는 내 며느리인 티 내지 말고 회장님 오시기 전까지 여기 청소 다시 하고 입 다물고 있어. 이따 점심때쯤 오신다고 했으니 그 전까지 먼지 다 닦아도. 누구보다 회장님이란 사람이 이 공장에 방문하기를 고대하던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저였을 거예요. 그런 저로서는 오늘이 제일 기뻤어요. 이놈의 지독한 청소지옥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콕 집어 다시 청소시킨 곳들은 회장님이 들어왔을 때 눈에 바로 들어올 만한 그런 위치들 뿐이었어요. 질리도록 선반을 닦고 있는데 제 뒤로 소란스럽더군요. 얼른 가서 사장님 사모님 모셔와요. 회장님이 벌써 오셨어.
점심때쯤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 아유, 왜 갑자기 일찍 들이닥치시는 거야? 몰래 깜짝 들이닥쳐야 공장 돌아가는 꼴을 아실 테니 그런가 봐. 회장님이 점심때쯤 온다더니 아침에 곧바로 들이닥쳤던 거예요. 직원이 시어머니를 헐레벌떡 부르러 달려가기에 저는 얼른 닦던 데 마저 닦고 뒤로 빠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행차 소식에 시어머니가 빛보다도 빠른 속도로 달려나오더군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회장님, 점심때쯤 맞춰서 오신다더니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아직 맞이할 준비도 못했는데. 저를 맞이할 준비라뇨. 제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런 거 준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냥 공장 직원들이 일하는 거나 공장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그런 거 정도만 둘러보고 싶었던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이러실 것 같아서 내 미리 일찍 왔지요. 하하. 아유, 회장님도 참. 여기는 제 직원들이에요. 다들 인사드려. 우리 공장 먹여 살리고 계시는 회장님이셔. 직원들이 하나둘 인사받으며 회장님이 지나쳐가며 제 앞까지 걸어오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냉큼 저를 소개하는데 이 여자는 우리 집 식모예요. 아유,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회장님 오시는데 공장 깨끗이 보여야 하지 않겠냐고 나와서 이렇게 청소까지 도와주더라고요. 그렇지? 며느리라고 소개할 거라 잠시나마 착각했던 제가 바보였나 봅니다. 식모라고 소개하더군요. 며느리라 내세우기 창피하셨나 봐요. 거기다 대고 제가 며느리입니다 하자니 그래도 되나 싶고 괜히 제 말 한마디로 회장님이 이 공장을 안 좋게 본다거나 해서 공장이 정말 망하기라도 하면 저한테 잘해줬던 직원들한테까지 피해가 가게 될 테니 어쩌나 싶더라고요. 별 수 없이 식모인 척 인사를 하는데 정말 수치스럽고 죽고 싶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신다고 해서 사모님 공장 청소 좀 해두려고 오늘 나왔어요. 예, 제가 제 사람이다 싶으면 너무 살뜰하게 챙겨 버릇해서 그런지 이렇게 저한테 다들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회장님도 편하게 대세요. 응, 그래. 인사 다 드렸으면 이제 가서 일 봐. 너무 무리하지 말고 설렁설렁. 알지? 눈치껏 저보고 사라지라는 것 같아 눈도 못 마주치고 뒤돌아가려는데 회장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군요. 잠깐만요. 그 팔에 차고 있는 거 그거 팔찌 맞죠? 그거 잠깐 좀 볼 수 있어요? 내가 아는 팔찌랑 비슷한데. 갑자기 웬 팔찌 이야기를 하며 저를 붙잡으시더라고요. 이거 말씀인가 싶어서 왼쪽 팔목을 만지작거리며 다시 뒤를 돌았어요. 팔찌가 어릴 때부터 채워져 있던 팔찌라 들었는데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유일한 물건이라 커서까지도 줄을 늘려서 항상 차고 다녔거든요. 한쪽에는 돛담배 모양 펜던트가 걸려있고 한쪽에는 다이아몬드 모양 펜던트가 걸려서 달랑거리는 그냥 심심한 팔찌였어요. 예? 이거요? 이걸 아실 리가요. 이건 저 어릴 적 보육원 맡겼을 때 부모님이 채워주셨던 그 팔찌라던데요. 보잘것없는 팔찌예요. 갑자기 회장님의 관심이 쏠리자 민망하고 당황스럽기도 해 왼쪽 팔만 쓱 내밀어 드렸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그 자리에서 제 손목을 꽉 잡고 팔찌랑 제 얼굴을 몇 번이나 번갈아 바라보다 갑자기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정말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 시어머니 눈치, 온갖 직원들 눈치를 보고 당황해 있는데 회장님께서 주섬주섬 본인 정장 소매단을 걷어올리시더니 왼쪽 팔을 내미시더라고요. 뭔가 싶어 팔목을 내려다보는데 글쎄 회장님이 저랑 같은 팔찌를 하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아니 여자들이나 할 법한 팔찌를 왜 나이 지긋하신 회장님이 하고 계신지도 이상하고 그냥 시장에서 산 팔찌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
그런 팔찌를 저와 본인이 함께하고 있다고 왜 우시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어요. 그 팔찌 부모님께 받았다고 했죠. 이름은 알아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보육원. 어디 보육원입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이름은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제 이름은 고희연이고요. 제 이름은 기억하고 있어요. 보육원은 저기 구에 있는 보육원에서 컸고요. 그걸 왜 여쭤보세요? 부모님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저희 부모님을 아세요? 회장님은 제 이름 석자를 듣더니 고개까지 세차게 끄덕이며 울기 시작하셨어요. 이내 저를 꼭 끌어안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놀라웠어요. 당연히 그 회장님이 저희 아버지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세상에, 우리 덕호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딸이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어. 정신 놓기 전까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이 시골 구석에 있으니 찾지를 못했구나. 희연아, 내가 네 아버지를 안다.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요? 정말 확실한 거세요? 어찌 하시는 건데요? 대체 이 팔찌가 뭔데요? 희연아, 내가 네 아버지랑 호영호재하던 사이였어. 아이고, 그 쪼매나던 게 어떻게 이렇게 자라서 연고도 없는 이런 동네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 네 아버지가 아시면 얼마나 가슴 찢어지실까. 이 팔찌가 뭔지 모르는구나. 이거 네 태몽을 빗대어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팔찌야. 이게 확실히 이 팔찌가 저희 아버지가 주신 게 맞나요? 당연하지. 덕호가 드넓은 바닷가에 홀로 떠있던 돛담배에 타 있는데 배가 구멍이 뚫리더니 그 구멍에서 보석이 마구 솟아나는 꿈을 꾸고 너를 얻었다고 했어. 그래서 그 팔찌를 만들어 네 팔에 언제나 채워준다고 했었던 건데 어떻게 이 긴 세월 그 팔찌를 잊지 않고 차고 있었니? 기특한 녀석. 아버지 얼굴이 오래되어 생각이 잘 안 나요. 아버지한테 가면 제 어린 시절 기록들도 볼 수 있나요? 그럼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요? 네 어머니는 너 2살인가 3살인가 그쯤 돌아가셨어. 넌 거의 아버지가 키웠지. 5살 되던 해 널 데리고 시장을 갔다가 잃어버렸다 했어. 아휴, 덕호 이 자식이 잃어버린 너 찾겠다고 얼마나 온 동네를 쥐잡듯 뒤지고 다녔는데 다니던 회사까지 때려치우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너를 찾아 헤맸다 이 녀석아. 어쩌다 그 보육원까지 가게 된 거야. 기억은 온전해? 아니요,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냥 어떤 분이 길에서 울던 저를 거기 데려다 주셨다는 것 말고는 못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 제 아버지는 어떠신가요? 살아는 계신 것 같은데 건강하신 거예요? 긴 말 할 거 없고 나랑 같이 일단 가자. 덕호가 지금은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아. 알츠하이머가 와서 사람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그러거든. 그래도 널 보면 혹시라도 기억이 돌아올지도 모르니 함께 가보자꾸나. 여기 내 공장은 다음에 다시 오겠네. 어쩜 이리 대단한 인연을 여기서 만날 줄이야. 그런데 잊고 있던 사실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식모라고 소개한 거죠. 시어머니가 제 무덤을 판 거나 다름없었어요. 사실대로 저를 며느리라고 소개했으면 시어머니 팔자가 폈어도 더 폈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아까 식모라 소개했던 저를 이제 와서 사실 제 며느리예요 라고 말을 바꿀 수도 없으니 가운데에서 난감해진 거죠. 회장님이 행차했다는 소식에 시댁 식구들 전부 일하다 말고 달려나왔다가 회장님과 제 이런 모습을 보고 다들 당황했겠죠. 이미 회장님은 공장은 안중에도 없으셨고 저와 둘이 이산가족 상봉하다시피 대화를 주고받다 황급히 떠나려고 하시니 시댁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린 거였어요. 내 오늘은 공장 못 둘러볼 것 같네. 다음에 다시 연락함세. 희연아, 지금 나랑 좀 나가자.
괜찮죠? 이만 오늘은 가보겠네. 회장님. 지금 저희, 이 아이랑 아시는 사이인 거세요? 시어머니가 겹는 줄로 저를 자꾸 쳐다보며 제 손을 잡더라고요. 괜한 말 말아달라 사정하는 것 같았어요. 뭐 어쩌라는 건지, 며느리라고 이야기하라는 건지 아무 말도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그냥 가만히 있었죠. 미안한데 이 아이는 이제 그쪽 집에서 식모일은 못하게 될 걸세. 여기서 이러고 있을 아이가 아닌데. 내가 정말 덕호 볼 면목이 없어. 한시라도 늦장을 부릴 수 없으니 나중에 이야기함세. 그러더니 회장님은 저를 잡아 이끌고 공장 밖으로 나가셨어요. 회장님 차를 타고 가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지금 몇십 년 만에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뵈러 가는 길인데 남의 편으로 산 세월이 더 많은 남편 전화 따위 받을 정신이 있었겠나요? 그래도 무슨 소리를 하려나 싶어 전화를 받아보았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당신 그 회장님이랑 잘 아는 사이인 거야? 아니, 우리 엄마가 당신 식모라고 소개했다며. 혹시 회장님께 며느리라고 이야기한 거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냥 당신 가족이라고 소개하면 회장님이 불편해하실까 봐 그렇게 둘러댄 거라고 잘 좀 이야기해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도 지금 되게 당황한 것 같고. 나 식모 맞잖아, 그 집에서. 언제부터 며느리 취급을 해줬다고들 그래? 나한테 부모도 없는 고아 쥐뿔 가진 것도 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며. 그저 순한 성격 하나 보고 데려온 거니까 알아서 잘하라 했던 말 아직도 기억해. 근데 어쩌지? 나도 부모라는 게 있는 사람이었네.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나 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나는 그분들의 소중한 자식인데 용기가 없어 내치지를 못한 내가 바보지. 아니야? 여보, 기분 나쁘고 화 많이 난 건 알겠는데 우리 엄마가 성격이 좀 보통이 아니잖아. 당신도 알 거 아니야. 나라고 별 수 있겠어? 형이랑 누나 등살에 치여서 막내라도 내 지분 좀 얻어보겠다고 애쓰려고 그랬던 거고. 부부 일심동체. 몰라? 당신은 당연히 내가 잘 되길 같이 도와줘야지. 그게 아내로서의 할 일이잖아.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회장님께 이상한 말 말고 집에 와서 다시 이야기하자. 남편은 사과도 아닌 그렇다고 고운갈도 아닌 이상한 말들을 하며 저를 회유하려 들고 있었어요. 그런 도중 시어머니가 남편 핸드폰을 뺏어가더니 이어서 말을 하시더군요. 희연아, 그동안 나한테 서운한 거 많았지? 너도 알잖니. 시어미들이 원래 다 그런 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회장님께 괜한 말들 말고 이야기 좀 잘해줘. 그럴 수 있지. 부탁 좀 하마. 이 공장 나중에 네 남편 공장이 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야지. 응? 나랑 서운했던 거 있으면 나랑 와서 차차 풀고 오늘은 아무 말 마라. 그래 줄 수 있지. 응? 너 그동안 서운했다면 내가 미안해. 그야말로 시댁은 비상이 걸렸어요. 갑자기 제게 잘 보이려 둘러붙으면서 눈에 뻔히 보이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저 오랫동안 통화 못해요. 회장님, 아니 저희 아버지 친구분께 들어야 할 이야기도 많고 할 이야기도 많이 남아서요.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전화하세요. 이만 끊을게요. 전화한 사람들 혹시 아까 공장 사람들은 아니지? 며느리를 식모라고 소개한 게냐? 저희 아버지 뵐 면목이 없어요. 못된 사람들을 시댁으로 둬서 정말 별의별 짓을 다 당했으니요. 그런데 어떻게 인연이 꼬여도 이럴 수가 있을까요? 회장님이 제 잃어버린 아버지의 친구분이시라니요. 회장님 소리 말거라. 내가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나 회장이지 아무 상관없는 내게 그런 소리 들을 건 아니야. 그냥 네 아버지랑 돈독한 사이였으니 아저씨라 불러라. 그거면 됐어. 네 시댁이 아주 몹쓸 집안인가 보구나. 원 세상에
어떻게 며느리를 식모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소개를 할 수 있어? 정말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고 새빨갛게 거짓말을 하다니. 일 맡기는 것도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구나. 사람이 일할 게 많을수록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데 참 그릇도 안 되는 인간들이 사장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 이런 일이. 저는 회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 주고받으며 제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아버지의 지난 세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는 동안 남편에게선 끊임없이 문자가 날라왔죠. 네 아버지가 나 회장님 소리 듣는데 얼마나 큰 공을 세워주었는데 나한테는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었어. 그러니 호영오자하며 지냈지. 지금 덕호가 알츠하이머라 내가 잘 돌봐주고 있었다. 불쌍한 친구놈 평생 그리워하던 딸을 그래도 죽기 전에는 볼 수 있겠구나. 내가 찾아줄 수 있어서 참말로 다행이다.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아저씨한테 도움이 되었던 거예요? 내가 크게 사업 실패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했었어. 술만 퍼마시고 다시 일어날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덕호가 손을 내밀어 줬지. 정신 차리라고. 모진 말들이었지만 내가 정신 차리기 위해 꼭 필요했던 순간이 그런 순간 아니었나 싶다. 다들 사업 실패한 내가 돈이라도 빌릴까 나를 멀리하는데 덕호만이 나서서 나를 도와줬어. 술도 끊게 도와주고 분명히 실패한 것들에서 배울 게 있을 거라며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 사업을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줬지. 금전적으로도 도와줬어. 마음이란 게 참 그렇더구나. 무한한 응원과 지지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렇게 용기가 샘솟을 수 없었어. 그 결과 지금 회장님 소리 듣고 있는 거 아니겠니? 네 아빠가 아니었으면 난 그냥 실패자,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길바닥에 죽었을지도 모르지. 죽을 때까지 내 덕호한테 이 빚을 갚아도 모자라. 그런데 그놈이. 그러면서 회장님은 눈물을 또 훔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저희 아버지와 너무나도 돈독한 둘도 없는 친구 사이신 것 같았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와 찍은 사진들도 보여주시고 어릴 적 저를 만나셨을 때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왠지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고 완전히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살짝살짝 다시 생각나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잊고 살았지 싶은 추억들이요. 저는 그 추억들이 너무나도 어릴 때의 기억들이다 보니 훨씬 더 아득하고 흐릿했지만요. 아저씨 이야기 듣고 나니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 얼굴은 아직도 흐릿하네요. 저희 아버지랑 그렇게나 돈독한 사이신 줄 몰랐어요. 참, 그럼 이 팔찌는 어쩌다 회장님께서 하고 계세요? 네 아버지가 치매 진단 받고 나서 나한테 맡기더구나. 이거 가지고 있으라고. 이제 자기는 잃어버릴지도 모르고 앞에서 누가 찾고 있어도 못 알아볼지도 모른다고. 정신 온전치 못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차고 다니면서 네 나이 또래 처자들 팔목 좀 눈여겨봐 달라더구나. 멀쩡할 때 나한테 했던 부탁이었다. 그래서 남자가 하기에 좀 우습긴 해도 한 번을 안 빼고 차고 다녔어. 저는 그냥 부모님이 시장에서 사주신 팔찌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부모님 흔적이라 버릴 수가 없어서 나이를 먹을수록 팔찌가 작아졌는데 꾸역꾸역 줄을 늘려가며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휴, 정말 잘했다. 다행이야. 덕호, 그놈 멀쩡해지지 않을지도 모르니 팔찌 빼서 나한테 주면서도 얼마나 울든지 몰라. 네가 그걸 차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행여라도 네가 그걸 버렸으면 눈앞에 두고도 널 몰라봤을 거 아니야. 회장님과의 대화를 하다 보니
제가 참 부모님을 잃고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함께 간 곳은 회장님 댁이었어요. 무척 커다란 저택이었는데 알아서 문도 열어주시고 집사까지 나와서 마중을 오시더라고요. 여기 내 친구가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그 딸이네. 친구 있는 곳으로 안내 좀 해줘. 나도 곧 올라가겠네. 집사로 보이는 분께서 저를 안내해 2층의 어떤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 방에 들어가니 간병인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람을 케어하고 있었죠. 아버지 방에는 아버지가 쓰시던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덕후야, 네가 그렇게 평생 찾아 헤매던 딸이야. 정신 좀 차려봐, 어? 희연이란다, 희연이. 이거 몰라? 팔찌 봐. 네가 만들어줬던 그 팔찌잖아. 희연아, 가까이 와서 보렴. 네 아버지 얼굴 기억나니?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즘 치매 증세가 많이 악화되어 계셨고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요즘 같은 세상은 약만 먹으면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는 걸 늦출 수 있다고 하던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면 아버지 생각에 마음이 많이 아파요. 회장님도 눈앞에 딸을 두고 알아보지 못하는 저희 아버지를 보시며 옆에서 또 한 번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막상 나이가 한참 들어버린 아버지 얼굴을 보고 있으니 어렴풋이 아빠 얼굴이 떠오르는 것도 같더라고요. 회장님은 울다가 갑자기 주섬주섬 책장에 꽂혀있던 앨범들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희연아, 이것들 좀 봐라. 네 아버지가 여기로 들어올 때 제일 소중하게 챙겨왔던 앨범들이야. 네가 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아둔 사진들이 여기 전부 담겨 있어. 어머니 얼굴은 기억나니? 한번 보렴. 보고 나면 생각날지도 모르니. 회장님은 그러면서 앨범을 전부 꺼내어 펼쳐내 주셨어요. 펼쳐진 그 사진들은 집 앞에서 갓난아기인 저를 안고 있던 젊은 시절의 어머니, 거실에 함께 누워서 사진을 찍은 저희 아버지, 한복을 입고 있던 제 손을 잡고 계신 부모님, 집 앞마당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엄청 많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고 나니 정말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구나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잊고 살았던 아주 아기 때 기억들이 어렴풋이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함께 살았던 어릴 적 집, 어머니 모습, 아버지 얼굴까지도요. 저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붙잡고 지금까지의 서름을 토해내며 엉엉 울었어요. 세상이 그래도 아직 제 편이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죠. 알아보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저를 알아보지 못한 채 딴짓만 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기도 했어요. 회장님과 저 둘이서 그렇게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오열을 하게 되었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뒤에는 회장님이 저와 시댁의 관계를 다시 여쭤보셨어요. 전 사실대로 이야기했고요. 그러니까 너를 식모라고 소개했던 그 공장 여사장이 네 시어머니라는 거니? 세상에 썩을 인간들이 따로 없구나. 얼마나 괄시받으며 힘들었어. 근데 어찌 버텼니? 제가 가족도 없고 남편이 공장 일을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는 말을 해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면서 사실 완전히 혼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다른 길이라 생각되어서 뿌리치고 나오자니 겁이 나고 버틸 수밖에 없었죠. 저 하나 없어져도 찾을 리 아무도 없으니 정말 종부리듯 얼마나 부렸는지 몰라요. 시댁에서 그동안 당했던 일들도 전부 숨기지 않고 전부 털어놓았어요. 얼마나 못된 말들로 모욕당했고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까지 괄시를 당했는지. 그런데 제 말이 뭐 필요가 있었겠어요? 며느리를 식모라 소개한 시어머니의 인성만 봐도 벌써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다 보이니 뻔했던 거죠. 시어머니가 거기서 저를 며느리라 소개하지 않았던 게 바로 악수를 두게 돼버렸던 거죠.
회장님은 격분하며 시댁과 더 이상 연을 이어가지 말라셨어요. 그런 몹쓸 인간들을 봤나. 딸 자식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다니. 내 도저히 그런 인간들을 그냥 두지는 못하겠다. 덕호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내가 네 대부나 마찬가지야. 내 자식을 그런데 계속 살게 둘 수는 없다. 그 남편 같지도 않은 그런 자식이랑은 당장에 이혼을 하렴. 네가 다시 혼자 일을 배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네, 저도 제 아버지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아버지를 보면서까지 그 집에서 종로로 당하며 있는 건 불효라 생각해요.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했고요. 염치 없지만 아저씨가 도와주신다고 하면 거절하지 않고 그 도움 받아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전화로 자기들이 식모라 소개했던 거 잘 좀 이야기해달라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보이고 뻔뻔하기들 한지. 당장 쫓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어도 용서를 해줄까 말까인데 전화로 그러더냐? 어째 당장 집으로 불러 무릎이라도 꿇게 만들어주랴? 내 이 인간들을 그냥 도저히 둘 수가 없구나. 어떻게 내 친구 자식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다더냐. 남편이란 놈은 특히나 조심해야겠구나. 연애하는 내내 사람을 그렇게 감쪽같이 속여놓고 결혼하고 나니 네가 발목 잡혔다고 생각해 본성을 드러낸 모양인데 참으로 형편없는 인간들이야. 그 어미의 그 자식들일 테니 네가 남편만 힘들었을 리가 없지. 시누이는 또 오죽했을꼬. 사기 왜 당하는지 잘 알게 되었죠, 뭐. 사람들이 연기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인연을 그렇게 속인 사람들이니 위험하고 간사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나는 그런 집안들 잘 사는 꼴을 봐줄 수 없구나. 이번 발주 건만 끝나면 내 더 이상 그 공장에 주문 넣지도 거래를 하지도 않을 거야. 예? 아저씨가 주문해 주시는 게 그 공장 매출의 80%인가 90%인가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주문을 끊어버리시면 그 공장은 어떻게 되나요? 망하겠지. 아니면 다른 거래처를 찾아 헤매야 할 테고. 아래 사람들이어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걸. 여태 그런 기본적인 소양도 없이 사업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니. 어차피 언젠간 망해도 망했을 공장이다. 네가 걱정 안 해도 돼. 자기들이 쌓아놓은 업보 때문에 망하는 시기가 좀 빨라졌을 뿐. 갑자기 이 세상에 내 편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무척이나 든든한 편이 생긴 것 같았고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존재라는 게 몸소 느껴지는 날이었어요. 회장님은 정말로 이번에 넣어둔 주문건이 끝나자 더는 시댁과 통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시댁에서는 회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줄기차게 저의 폰으로 전화해댔었죠. 받았더니 다들 울며불며 내게 매달리고 잘못했다 싹싹 빌고 조아리며 용서를 구했어요. 여보, 엄마가 그러는데 회장님이 거래 끊겠다고 하셨대. 사실이야? 여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우리 엄마도 미안하다고 했잖아. 제발 회장님 마음 좀 돌려줄 수 없겠어? 우리 가족들 전부 회사 때려치우고 이거에만 매달렸던 거 알잖아. 당신도 그랬었고, 응? 희연아, 제발. 이러다 우리 가족들 전부 길거리 나앉게 생겼어. 희연아,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던 거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우리가 못 배워먹어서 그랬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그저 공장일 뿐이라 멍청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다오. 제발. 회장님 마음 좀 돌리시라고 설득 좀 해줄 수 없겠니? 어머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결혼한 세월 내내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씀 건네신 적 없으시잖아요. 아저씨가 거래 끊고 나니 갑자기 전화해서 사과하시고 이게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짓 아닌가요? 이건 순전히 어머님 공장 문 닫을까 봐 무서워서 등 떠밀리듯이 하시는 거지.
저에게 정말로 미안해서 하시는 사과가 아니라는 거, 저 그것쯤은 알아요. 저도 바보 아니에요. 희연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네 마음이 좀 풀리겠니? 너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회장님 댁에 같이 머무는 거니? 주소라도 알려주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가마. 가서 무릎이라도 꿇으마.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이러다 정말 우리 가족들 다 죽어. 어머니, 저 말고 딴 집 며느리들 예뻐하셨잖아요. 다들 번듯한 직장도 있고 용돈도 턱턱 보낸다고 얼마나 부러워하셨어요? 그런 며느리들 얻으세요. 그리고 계속 하시던 대로 저 말고 어머님 자식들한테 가서 용돈 받으시고 공장을 같이 살리시든 죽이시든 알아서들 하세요. 구하라고 무시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 이러세요? 이러시는 거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네요. 보잘것없는 저라고 그렇게 무시하셨는데 어쩌나요? 이제 제가 어머님보다 보잘것이 있어졌는데. 그러니까 사람 일 어찌 될지 모른다고 없는 저 함부로 대하지 말지 그러셨어요. 사람한테 그러는 거 아닌데 더군다나 며느리를. 그리고 댁내 아드님이랑도 곧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끊어요. 저는 콧방귀 끼며 당했던 대로 시댁을 개무시했어요. 딱 자기들이 제게 했던 것들 그대로 되돌려 준 거죠. 남편은 이혼만은 하지 말자며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여보, 내가 연애 때처럼 잘할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당신 이제 공장 나와서 일하라고도 안 해. 그냥 집에만 있어, 집에만. 가만히 있어도 돼.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제발 우리 이혼하지 말자. 당신이랑 이혼까지 당하면 나 정말 우리 엄마한테도 죽어. 너는 여전히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 연애 때 나 깜빡 속이고 결혼하고 나서 본색 드러낸 거? 그거 당연히 쓰레기지. 근데 그 이후에 네 가족들이 나 무시하고 멸시할 때 너는 어땠어? 신나서 거들었지? 말려준 적 한 번도 없었잖아. 근데 그딴 너랑 내가 왜 계속 결혼을 이어가? 너네 잘난 가족들 말대로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나라서 이혼하고 나면 막막할까봐 견디고 버텼어. 근데 내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가진 거 없지 않고 하고 싶은 거 이제라도 제대로 공부해서 해볼 거거든. 너 같은 놈 만나서 망칠 뻔한 내 인생 나도 다시 구제해야 하지 않겠어? 나는 내 인생 구제할 거야. 너는 네 능력껏 그 공장 구제해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변호사 비용도 못 낼 것 같은데 그냥 순순히 이혼 도장 찍어. 회장님이 주문을 딱 끊어버린 뒤 시댁은 나름대로 공장을 살려보겠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 시댁 공장은 완전히 거의 망해버린 거나 다름없게 되어 빚더미만 가득 있게 되었다고 했죠. 다행히 그 공장에 있을 때 시댁으로부터 따돌림이나 구박을 받을 때마다 챙겨주었던 직원들은 회장님께 부탁드려 회장님 공장에 다시 일자리를 구해줄 수 있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그 공장이 망하면 피해가 갈까 걱정했던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만큼은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회장님도 저를 챙겨줬던 사람들이라 하니 기쁜 마음으로 일자리를 내어주셨어요. 저는 그 이후로 회장님의 지원을 받으며 하고 싶었던 그림 공부를 했어요.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좋아했던 분야라 정말 아낌없는 지원받으며 늦은 나이에 유학도 다녀올 수 있었고요. 생각해보면 공장에서 식무 취급이나 받던 시절이 있었나 싶게 저도 저 하나쯤은 당당하게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성으로 성장했어요. 지금은 조용하고 한적하게 작은 미술학원 운영하며 하루하루 편안한 나날을 보내며 살고 있답니다. 사는 게 너무나도 팍팍하고 권선징악이라는 걸 현실에서 찾아보는 게 어렵기만 한 요즘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핍박할 줄만 알았지 베풀 줄 모르는 이야기들이 훨씬 많은데 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걸 조심했으면 해서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의 천류는 끊기지 않는다는 운명 같았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세요.